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커먼 괴물이 숨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존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섬뜩한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용기와 위로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4위, 문성우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 반듯한 외모, 그리고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제 딸 채원이가 결혼하겠다며 그를 처음 데려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딸자식 시집 잘 보냈다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그런 사위가 듬직하고 예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그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 먹이는 것이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장모가 안쓰럽다며 그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고 쩌렁쩌렁 외치곤 했죠. 그렇게 찾아와서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 TV나 보는 다른 집 사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화장실 전구가 나간 것 같던데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완벽한 사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 저조차도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하고 넘겨버릴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죠. 예를 들면 제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을 때 입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 위로 아주 잠깐 본래의 표정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는데 성우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1층 카페는 이번에 재계약했죠?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제가 그럼 사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단골도 많아.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하고 대답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죠. 이야, 역시 어머니는 건물주라 좋으시겠어요. 꼬박꼬박 월세도 들어오고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이 고맙다기보다는 마치 값을 매기기 위해 물건을 더듬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건 왜였을까요? 특히 제 상가 건물에 대해 물을 때면 그의 눈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내내 껄끄러웠습니다. 월세는 얼마인지, 공실은 없는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처음에는 장모의 자산을 관리해 주려는 기특한 마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꼭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 저도 모르게 자네는 안 그러지? 하고 쏘아붙일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딸 채원이가 엄마는 왜 그래? 성우 씨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저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주말처럼 성우가 찾아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걸 한참 보던 성우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곳 중에 정말 좋은 절이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저였고
성우 역시 종교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웬 절이야. 난 그런데 안 다녀.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성우는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절이 아니고요. 공기도 엄청 좋고 주지 스님 법문이 그렇게 마음에 평화를 준대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몇 년 앓던 불면증이 싹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좋은 공기 쐬면서 저랑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 오면 좋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꼭 저를 그곳에 데려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 갑작스러운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옆에서 우와, 좋은 생각이다. 엄마, 성우 씨랑 다녀오세요. 하고 맞장구 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던 그의 차 안에서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탁 트인 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점점 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빽빽한 숲만 이어졌습니다. 절이 꽤 깊은 산속에 있나 보네. 제가 말하자 성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원래 좋은 곳은 쉽게 갈 수 없는 법이죠.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운전하는 내내 룸미러로 뒤를 힐끔거리며 수시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 길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휴대폰 신호마저 끊겼는지 액정 위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발신자는 딸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잠겨있고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 아무것도 묻지 마. 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도망가.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이기의 순간에는 고민보다 행동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어머, 성우야,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멀미가 나려나 봐. 차 좀 잠깐 세워줄래? 당황한 성우가 갓길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성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험한 산길에 발목이 접질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의 목소리, 도망가라는 그 절박한 외침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달리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광란의 속도로 뛰어댔습니다. 다행히 산이 그리 높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의 회색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 2차선 도로의 갓길에 겨우 몸을 던지듯 굴러나왔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찢어진 스타킹 아래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 옆 배수로에 몸을 숨기고 혹시라도 그의 차가 나타날까 봐 숨을 죽이고 도로 끝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나 길로 나왔어. 여긴 어딘지 모르겠다. 우선 거기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그리고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거기로. 절대 성우 씨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카페 주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맨발의 흑투성이 피까지 흘리는 늙은 여자를 어느 택시 기사가 선뜻 태워주려 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행색을 보더니 기사는 그대로 쌩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택시는 제 앞에 멈춰서 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기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물었지만 제가 등산을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자이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완전히 벗어나 도시로 접어들자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성우가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데려갔을까? 채원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약속한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채원이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딸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발에서 피나잖아.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딸아이는 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묻자 채원이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끼던 딸은 이내 고개를 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성우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자다가도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뛰쳐나가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어젯밤 성우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 처리한다고요. 장모님만 구슬리면 이 돈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장모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원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네. 외딴절이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가서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도장은 제가 따로 챙겨갈 거고요. 일이 틀어지면 알아서 해야죠. 산속에서 발 한번 헛디디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거기까지 듣는 순간 채원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류, 도장, 발을 헛디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죠.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서글서글한 미소와 살가운 목소리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을 노리고 일이 틀어지면 저를 해칠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채원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로 인해 뜨거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채원아, 울지 마라. 우는 건 당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놈이 탐낸 게 내 건물이니 좋아. 그럼 그걸로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아주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그래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건물을 사들이는 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던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우, 그 가짜는 사기꾼 녀석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채원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를 연기하며 그 뻔뻔한 사위 녀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위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나른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없는 장모를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와서 약 먹고 쓰러졌노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넘긴 것 같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로, 밤에는 문성우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복수의 화신으로요. 저는 수십 년 전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왕년의 형사 최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문성우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수집해 달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문성우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를 집으로 불러 이제 나도 늙어서 건물 관리가 힘에 부치니 아는 부동산 소장을 통해 팔아버리고 요양원에나 들어갈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과일을 집으려던 성우의 손이 허공에서 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파신다고요? 갑자기요? 아니, 어머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헐값에 파시면 어떡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는 사람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습니다. 며칠 뒤 최 소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성우는 사업 실패가 아니라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그의 통화 내역을 복원해
그가 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칭하며 이번 한 것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저는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우를 다시 불러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건물을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신 이 건물을 담보로 자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믿었겠죠. 이제 마지막 배우가 무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바로 제 딸,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그녀 스스로 이 악연의 끈을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라고.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이는 집을 나서려는 성우를 막아섰습니다. 성우씨,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은 채원이가 그에게 내민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성우는 그 동아줄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칼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설 쓰는 거야? 그 노인네한테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온 거지? 그 노인네라는 말에 채원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알아? 다 너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엄마 돈이잖아.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돈 좀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라고.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시커먼 배설물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찼고 부부의 결혼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채원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그 유리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문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믿음직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자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전망 좋은 사무실은 강남 테헤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40층의 최고급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배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의 딸 채원이 제 변호사와 최 소장, 그리고 문성우에게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 심지어 그에게 돈을 빌려준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까지.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을 때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문성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회의실의 풍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낯선 사람들을 모두 제 투자 자문단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인감도장이 아닌 오늘 아침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늙었으면 곱게 자식 말이나 들을 것이지 고집만 더럽게 새가지고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성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나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만들었던 유령 프로젝트 제안서, 불법 도박장에서의 모습, 룸살롱에서 젊은 여자들을 끼고 웃는 모습, 심지어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동영상까지
그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계획안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고령의 장모, 지병 악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유도, 실패 시 사고사로 위장. 그 끔찍한 문구들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은 싸늘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성우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제 발치로 다가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평생 노예처럼 살겠다며 제 구두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시 채원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채원아, 여보,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그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채원이가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성우 씨,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런 괴물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영원히. 그 싸늘한 한마디는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였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성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너희들도 절대 편하게 살지는 못할 거야. 그가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성우 씨 되십니까?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지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찍히는 마침표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지독한 악몽 같았던 하루는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성우는 재판에서 수많은 사기 행각과 범죄 계획이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와 채원이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마지막까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딸 채원이는 그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성우라는 이름이 남긴 모든 흔적을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채원이는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채원의 봄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딸의 꽃집이 잘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문성우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반성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저와 채원이를 원망하는 도끼 어린 글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주 천천히 공을 들여 가늘고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찌꺼기마저 제 손으로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놀랍도록 가볍고 후련해졌습니다. 그때 채원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내 엄마여서 고마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하게 쓰디썼던 과거는 모두 흘러가고 제 혀끝에는 이제 막 새로 피어나는 희망처럼 향기롭고 깨끗한 행복의 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커먼 괴물이 숨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존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섬뜩한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용기와 위로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4위, 문성우는 누가 보아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 반듯한 외모, 그리고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제 딸 채원이가 결혼하겠다며 그를 처음 데려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딸자식 시집 잘 보냈다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그런 사위가 듬직하고 예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그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 먹이는 것이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장모가 안쓰럽다며 그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고 쩌렁쩌렁 외치곤 했죠. 그렇게 찾아와서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 TV나 보는 다른 집 사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화장실 전구가 나간 것 같던데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완벽한 사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 저조차도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하고 넘겨버릴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죠. 예를 들면 제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을 때 입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 위로 아주 잠깐 본래의 표정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는데 성우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1층 카페는 이번에 재계약했죠?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제가 그럼 사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단골도 많아.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하고 대답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죠. 이야, 역시 어머니는 건물주라 좋으시겠어요. 꼬박꼬박 월세도 들어오고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이 고맙다기보다는 마치 값을 매기기 위해 물건을 더듬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건 왜였을까요? 특히 제 상가 건물에 대해 물을 때면 그의 눈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내내 껄끄러웠습니다. 월세는 얼마인지, 공실은 없는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처음에는 장모의 자산을 관리해 주려는 기특한 마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꼭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 저도 모르게 자네는 안 그러지? 하고 쏘아붙일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딸 채원이가 엄마는 왜 그래? 성우 씨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저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주말처럼 성우가 찾아왔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걸 한참 보던 성우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곳 중에 정말 좋은 절이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교회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저였고 성우 역시 종교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웬 절이야. 난 그런데 안 다녀.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성우는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절이 아니고요. 공기도 엄청 좋고 주지 스님 법문이 그렇게 마음에 평화를 준대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몇 년 앓던 불면증이 싹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좋은 공기 쐬면서 저랑 단둘이 데이트도 하고 오면 좋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꼭 저를 그곳에 데려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 갑작스러운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옆에서 우와, 좋은 생각이다. 엄마, 성우 씨랑 다녀오세요. 하고 맞장구 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던 그의 차 안에서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탁 트인 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점점 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빽빽한 숲만 이어졌습니다. 절이 꽤 깊은 산속에 있나 보네. 제가 말하자 성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원래 좋은 곳은 쉽게 갈 수 없는 법이죠.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운전하는 내내 룸미러로 뒤를 힐끔거리며 수시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긴장감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 길을 따라 나섰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휴대폰 신호마저 끊겼는지 액정 위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발신자는 딸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잠겨있고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 아무것도 묻지 마. 딸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려. 도망가.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 이기의 순간에는 고민보다 행동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어머, 성우야,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멀미가 나려나 봐. 차 좀 잠깐 세워줄래? 당황한 성우가 갓길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성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험한 산길에 발목이 접질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의 목소리, 도망가라는 그 절박한 외침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달리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광란의 속도로 뛰어댔습니다. 다행히 산이 그리 높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의 회색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 2차선 도로의 갓길에 겨우 몸을 던지듯 굴러나왔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찢어진 스타킹 아래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 옆 배수로에 몸을 숨기고 혹시라도 그의 차가 나타날까 봐 숨을 죽이고 도로 끝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나 길로 나왔어. 여긴 어딘지 모르겠다. 우선 거기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그리고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거기로. 절대 성우 씨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카페 주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맨발의 흑투성이 피까지 흘리는 늙은 여자를 어느 택시 기사가 선뜻 태워주려 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행색을 보더니 기사는 그대로 쌩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야속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택시는 제 앞에 멈춰서 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기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물었지만 제가 등산을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자 이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완전히 벗어나 도시로 접어들자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성우가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데려갔을까? 채원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약속한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채원이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딸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발에서 피나잖아.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딸아이는 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묻자 채원이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끼던 딸은 이내 고개를 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성우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자다가도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뛰쳐나가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어젯밤 성우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 처리한다고요. 장모님만 구슬리면 이 돈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장모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원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엿들었습니다. 네. 외딴 절이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가서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니 인감도장은 제가 따로 챙겨갈 거고요. 일이 틀어지면 알아서 해야죠. 산속에서 발 한번 헛디디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거기까지 듣는 순간 채원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류, 도장, 발을 헛디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죠.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서글서글한 미소와 살가운 목소리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을 노리고
일이 틀어지면 저를 해칠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채원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로 인해 뜨거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채원아, 울지 마라. 우는 건 당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놈이 탐낸 게 내 건물이니 좋아. 그럼 그걸로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아주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그래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건물을 사들이는 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던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우, 그 가짜는 사기꾼 녀석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채원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를 연기하며 그 뻔뻔한 사위 녀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위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나른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없는 장모를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와서 약 먹고 쓰러졌노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넘긴 것 같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장모로, 밤에는 문성우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복수의 화신으로요. 저는 수십 년 전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왕년의 형사 최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문성우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수집해 달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문성우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를 집으로 불러 이제 나도 늙어서 건물 관리가 힘에 부치니 아는 부동산 소장을 통해 팔아버리고 요양원에나 들어갈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과일을 집으려던 성우의 손이 허공에서 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파신다고요? 갑자기요? 아니, 어머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헐값에 파시면 어떡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는 사람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습니다. 며칠 뒤 최 소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성우는 사업 실패가 아니라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그의 통화 내역을 복원해 그가 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칭하며 이번 한 건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저는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우를 다시 불러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건물을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신 이 건물을 담보로 자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믿었겠죠. 이제 마지막 배우가 무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바로 제 딸,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그녀 스스로 이 악연의 끈을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라고.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이는 집을 나서려는 성우를 막아섰습니다. 성우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은 채원이가 그에게 내민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성우는 그 동아줄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칼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설 쓰는 거야? 그 노인네한테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온 거지? 그 노인네라는 말에 채원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알아? 다 너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엄마 돈이잖아.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돈 좀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라고.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시커먼 배설물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찼고 부부의 결혼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채원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그 유리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문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믿음직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자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전망 좋은 사무실은 강남 테헤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40층의 최고급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배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의 딸 채원이 제 변호사와 최 소장, 그리고 문성우에게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 심지어 그에게 돈을 빌려준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까지.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을 때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문성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회의실의 풍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낯선 사람들을 모두 제 투자 자문단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인감도장이 아닌 오늘 아침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끄러워.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야? 늙었으면 곱게 자식 말이나 들을 것이지 고집만 더럽게 새 가지고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성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나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만들었던 유령 프로젝트 제안서, 불법 도박장에서의 모습, 룸살롱에서 젊은 여자들을 끼고 웃는 모습, 심지어 다른 여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동영상까지 그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계획안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고령의 장모, 지병 악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유도, 실패 시 사고사로 위장. 그 끔찍한 문구들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은 싸늘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성우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제 발치로 다가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평생 노예처럼 살겠다며 제 구두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다시 채원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채원아, 여보,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그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채원이가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성우 씨,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런 괴물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영원히. 그 싸늘한 한마디는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였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성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너희들도 절대 편하게 살지는 못할 거야. 그가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성우 씨 되십니까?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지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찍히는 마침표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지독한 악몽 같았던 하루는 저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성우는 재판에서 수많은 사기 행각과 범죄 계획이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와 채원이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마지막까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딸 채원이는 그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성우라는 이름이 남긴 모든 흔적을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채원이는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채원의 봄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딸의 꽃집이 잘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문성우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반성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저와 채원이를 원망하는 도끼 어린 글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주 천천히 공을 들여 가늘고 길게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찌꺼기마저 제 손으로 처리하고 나니 마음이 놀랍도록 가볍고 후련해졌습니다. 그때 채원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내 엄마여서 고마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하게 쓰디썼던 과거는 모두 흘러가고 제 혀끝에는 이제 막 새로 피어나는 희망처럼 향기롭고 깨끗한 행복의 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커먼 괴물이 숨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존엄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섬뜩한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용기와 위로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